자, 여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2학년 1학기에서도 지구과학 파트를 배웠는데 거기랑 조금 테마가 달라요. 응? 여기 들어간 테마는 지구 안에서 나타나는 몇몇 권역들을 얘기했었고 1학기 때는 좀 흔히 말하는 천문학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알 필요가 굳이 있나? 뭐 이래서 들 수도 있는데 수금지와 옥투천에 해가지고 특성들이 나왔었던 것들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비하면 좀 수월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 문제는 수월하다는 느낌이 선생님들 생각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내가 앞에 이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3, 4학년에 이걸 배웠대. 기억이 안 나잖아. 기억나요? 지구와 달, 지구 표면은 바다와 육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놀라운 건 이걸 배웠대. 물의 상태 변화를. 저기 좀 키워볼게. 물의 상태 변화를 초등학교 때 배웠대요. 네? 물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상태가 변하며 순환한다. 이 물의 이동은 지구과학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응? 이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과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한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중요하고요. 또 물 부족 얘기는 뭐 솔직히 뭐 현실감은 좀 떨어지니까 그래 그렇게더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있는 수권의 해수, 빙하 이제 이걸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수권은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물로 이루어진 권역이잖아. 물로 이루어진 권역. 그럼 파트란 뜻이에요. 바닷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한 3%도 채 안 되는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97%를 넘게 차지하는 바닷물을 특성에 따라서 특히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좀 해봅니다. 성질도 좀 따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해수의 순환, 바다에서는 해류라는 거는 이걸 규칙적이라기보다는 꾸준한 흐름이라고 친다면 조류라는 건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거, 그죠? 밀물, 썰물, 이거를 밀물에 의해서 물이 가득 들어올 때 만조라고 하고 물이 쓸려 나갈 때를 간조라고 하고 응?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 들어봤지? 네. 그지? 그때 간조, 만조의 차를 간만의 차 줄여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를 조차라고 한다. 그래서 뭐 조차가 큰 바다의 경우는 무슨 얘기 나와요? 조력 발전도 짓기 좋다 이런 얘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그래놓고는 이 내용이 지구과학 원에 가면 뭐로 나와요? 해수의 성질, 표층순환, 심층순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오늘 아침에 이 비슷한 파트를 좀 했고요. 해수의 심층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구과학 원 파트에서는 이제 오늘 고3들이 몇 바퀴 돌았으니까 고3들이 아마 오늘 심층순환 들어갈 내용인가? 심층순환 좀 더 하고 뒤에 거 할까? 그럴 거라고. 참고로 지구과학 2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간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연계돼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1까지 해서 여기 정도의 이런 개념이 나오는구나.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한번 훑어본 이유는 고등학교 가도 우리랑 배우는 게 별반 차이는 없네. 응?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선생님 수업할 때 제일 좋은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지레 겁먹지 말고. 알겠죠? 네. 그래놓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쭉 써있습니다. 그림도 참 예쁩니다. 이거 뭐야? 개야? 걔네요? 개가 배만해. 개가 집만해. 뭘 노리고 그러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 말씀 없고. 쭉 읽어보시고 뒤에 우리 수권의 분포와 활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수권의 분포와 활용. A. 수권의 분포. 수권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에 분포하는 물.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고요. 표 면적이 70%인 거고 한 대략 10km 두께를 가지고 보면 90%가 바닷물이에요. 왜냐면
육지는 평균 높이가 한 300~400m밖에 안 되지만 바다는 평균 수심이 한 3,700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 껍데기 한 10km를 치면 육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부피는 얼마 안 되는 거야. 바닷물의 부피가 훨씬 크다고. 결국은 지구의 표면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현상들의 원인의 거의 대부분은 바닷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지? 엊그저께 새벽에 비 소나기 좀 왔었나? 왜 왔어? 며칠 어제 그제 서해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비의 형태로 내린 거야. 그럼 왜 비로 내렸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져서 구름으로 응결됐다가 구름 속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쏟아져 내린 거야. 그걸 비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란 말이야. 바닷물이. 알겠지? 오늘 내린 비는 어제 서해 바닷물이었다고. 오늘 저녁에 오는 황사는 또 어디야? 어제 저녁에 중국에서 바로 났어. 응? 내몽골에서. 오늘 수업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문 꽉꽉 닫고. 알았지? 표면의 물, 수권. 이 수권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뽑는다. 해수는 바닷물, 담수는 짜지 않은 물. 응? 그러니까 해수를 제외한 나머지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조금 그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짠물은 짠물인데 해수는 아니야. 이런 게 있어. 짠물은 짠물인데. 예를 들어서 호수야, 호수. 호수의 물인데 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염수호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사해. 짜다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참고로 지금은 바다로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의일에 관용적으로 해자를 붙인 거일 뿐이지 지금은 염수호수로 분류하고 정확히는 육지물로 구분합니다. 담수는 아니지만 담수라는 말은 짜지 않은 이라는 뜻이야. 응? 이 사해는 지금 현재 육지의 물로 분류를 합니다. 육지의 물로. 해수와 반대말로 이걸 쓰긴 썼는데 이 말이 조금 애들에게 뭔가 좀 웃음을 자꾸 유발하는지 이걸 자꾸 바꾸더라고요. 응? 근데 왜 웃긴지 모르겠어. 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 육수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권에 해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담수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수가 거의 97%가 넘죠.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아침에 통합과학에서는 97.2%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97.4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97%가 넘는다 정도 선에서 그냥 적절히 절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피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수증기를 함유한 경우가 있고 수증기를 뺀 경우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씩 비율이 달라. 그냥 해수가 가장 많더라.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더라.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건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호소수라는 말이 약간 이런 관련된 책에 보면 등장하기도 해. 저거 오타 아니야? 응? 호수의 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호수와 연못을 합친 말이야. 연못 소자 써가지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 이거 책 못하놨는데 출판사에 전화하면 뭐 새 거 주나요? 오타가 아닙니다. 그럴 땐 열의 아홉은 참고로 어른들도 열의 아홉은 저거 오타라고 얘기해. 그럴 때 니네가 속으로 저 무식한 것들 저것들. 호수 호자에 연못 소자도 모르는 그렇게 보다 앞에서 대답하지 말고 우리가 싸대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특징.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 해수는 무슨 맛? 짠맛이 난다. 저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지? 근데 바닷물 짠맛만 나나? 안 짠맛. 아니 뭐 바닷물 대놓고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 제주기를 바다가 데리고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아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먹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이게 좀 심하지만 표현이 좀 심하게 했지만 그렇게 장난쳐보다가 가끔씩 바닥을 먹어본 기억 없어? 없어? 진짜 없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바닥을 먹은 적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일부러는 아니잖아. 그지? 바다 간 적이 없어. 먹어? 진짜? 많이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못 살았네. 코로나 끝나면 많이 가세요. 짠맛만 나는 게 아니라 살짝 쓴맛도 나고 좀 떫은 맛 비슷하게 나고 비린 맛도 좀 나고 되게 복잡해. 비린 맛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여기다 뭐 하냐면 바닷물에서 짠맛을 나타내는 성분과 약간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들어있는 것들, 이거를 염류라고 부르거든? 뭘 한다고? 염류. 두 개만 알고 가려고 해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염화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소금 성분의 거의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위에 게 짠맛, 밑에 게 쓴맛. 알겠지? 그래서 짠맛이 난다라고 여기는 언급만 되어 있고 쓴맛도 있다는 거. 참고로 굳이 여기까지는 많이 알겠는데 밑에 거 잘 모르겠다. 정말 쓴맛이 나나요? 어떻게 아나요? 제만 뽑아내서 맛을 봤나요? 이게 많이 포함된 것들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 팩에 들어있지. 그 두부를 쫙 비닐 벗게 되면 속에 두부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잖아. 네. 어떤 액체 물에 담겨있지. 네. 그 물이 이거 비율 굉장히 높인 물이에요. 두부물이요? 두부물. 알았지? 왜냐면 그게 이 염화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포함된 물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두부 공장들, 전통 두부 공장들이 바닷가에 좀 많죠. 강릉에 가면은 초당 순두부라고 되게 유명한, 알아? 혹시 안 사겠어? 모르지. 그냥 개인적으로 입에는 안 맞는데 그냥 뭐 이렇게 딱딱히 뭉쳐지지도 않은 너무 애매한 데다 그냥 양념장 껴줘서 먹잖아. 뭘 맛있던데. 오늘 바닷가도 안 가본 애가 왜 그런 데만 갔어? 하여튼 두부를 단백질을 엉기게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물을 간수라고 부른다. 간수. 그지? 응? 거기에 쓰이는 성분이라고. 바닷물에서 두부 만들 때 쓰이는 성분이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담수는 짠맛이 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애들을 염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이런 애들을 염류라고 부르는데, 염류.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붙은 거고요. 마그네슘과 염화 이온이 붙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트륨,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듣기만 해.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뭐 Na 플러스, 뭐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이런 물질이 바닷물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바닷물 한 1리터면 1kg 정도 되는데 1리터 정도, 1리터라는 물이 많지가 않아. 라면 2개 끓이려고 올려놓은 물 정도 된다. 그거 끓이면 건더기가 한 30g에서 40g 가까이 나옵니다. 30g, 40g이면 밥 숟가락으로 몇 숟갈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 정도로 많은데 육지물은 엄청 적어. 막말로 니네 냄비에다가 물 1리터 집어넣고, 예를 들어 생수, 할아버지네 집 갔더니 우물을 쓰시더라. 지하수 쓰시더라. 그 냄비에다가 1리터 담아가지고 끓여서 다 졸을 때까지 졸여봐. 남는 건더기 없어요? 왜냐? 엄청 소량이거든. 그래서 짠맛이 나진 않아. 응? 참고로 너무 많으면 실수로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네 우물물을 퍼가지고 냄비에 넣고 물을 끓여봤더니 한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나오던데요, 건더기가. 그쯤 되면 그거는 먹는 물로 쓸 수가 없는 물을 여태 드신 거야. 알았죠? 응? 그렇게 티는 안 나고. 하여튼 담수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소량이라고. 염류의 양이 극소량. 니네 마시는 생수에도 염류, 저런 거 미네랄. 니네가 쓰는 말로 미네랄이라고 그러지. 미네랄, 광물질, 미네랄 따위들을 이제 염류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것들 생수에도 들어있거든? 생수에도 들어있고 뒤에 라벨에 보면 써있어. 그 숫자들이 단위가 엄청 작아. 0.0000 해놓고도 뭐 밀리그램.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닌 거지. 선생님, 염류 극소량이라는 게 호수화천수가 그런 게 아니라 담수가 그렇다는 거죠? 담수가 해수 말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건가? 담수. 담수의 염류가 극소량.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너무 어려운 말 쓰나?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고. 빙하, 눈이 쌓여서 생긴 고체 상태의 물로서 고산지대나 극지방. 그래서 뭐 대륙빙, 여기 고산지대에 쌓인 거 대륙빙하, 극지방에 있는 거 뭐 흑빙하, 또는 바다에 떠있으면 유빙 이런 말 쓰죠. 지하수는 땅속이나 암석 사이를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천천히 흐르는 거.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깁니다. 저거 나중에 토목공학 같은 걸 전공하거나 환경학을 전공하게 되면 지하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생각보다 지하수층이 땅속에 깊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 몇백 미터 내려가면 물로 꽉 차 있어. 그게 잘 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들, 모든 호수들 다 합친 것보다 수십 배 많아. 그 위에 원그래프 봐봐. 호수와 하천수 합쳐서 0.01 대 지하수가 0.76이잖아. 그지? 엄청 많다고. 지하수 수면집 본 적 있냐? 생리집 지하수. 시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연사무소 근처라든지 그런 나름 주택이 모여있는 곳은 수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좀 가다 보면 두 집 살고 좀 가다 보면 두 집 살고 이런 동네는 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럼 땅을 파! 지하수 개발을 해. 그럼 거기 밑에 땅 파면 밑에 물이 들어있는 층이 웬만하면 아무데나 다 나오지 않아. 조사하는 지질 아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땅 파면 거기 이제 수맥이 흐른단 말이야. 그거 정도 수준 아니야. 어느 정도냐면 한 4집, 5집이 집에 있는 수도꼭지하나를 다 틀어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내둬도 계속 물나온다. 일주일이 뭐야? 그래서 근데 좀 그런 건 있지. 수돗물에 비해 수압은 떨어지는. 내 소원이 집에서 샤워 엄청 센 물로 한번 해보는 거. 샤워기가 아파트 살 때에 비하면 수압이 3분의 2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승질 들어가지고 물도 수압이 세게 안 나니까 그냥 받아서 해. 그래서 집에 우리 집 화장실 3개나 되거든. 층마다. 그래서 쌤 쓰는 3층 화장실에 난 아예 이만한 대야를 큰 통을 갖다 놨어. 알지? 그 파란색 김장김치 담는 그 통 있잖아. 거기다가 물 담아놓고 봐가지고 퍼섰어. 이 3층이라 수압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런 데가 지하수인데 끝이 안 나. 물이 계속 나. 수압이 약해서 그렇지 계속 나. 그게 왜 그래? 엄청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막 쓰면 수도세는 안 되지. 이거 수도세 되네. 지하수 퍼 쓰는 건데. 아니요? 수도세 안 내. 대신에 뭐가 나오냐? 그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펌프를 돌려야 되잖아. 전기세. 아무리 수도를 많이 써도 10,000원을 넘어가는 꼴이 없어. 그 돈은 내기는 하시네요. 전기세에 포함되는 거지. 아. 전기요금은 나가니까. 아무리 내가 산간 오지 살아도 전기를 자가 발전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 틈새에 들어가 있는데.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요거죠?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한다. 자, 이제 이 수권의 활용. 자, 이거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수자원 활용 현황 이게 예전에 수능에 몇 번 나오곤 했었어. 한 7, 8년 전에. 의외로 농업용수가 제일 많다는 게 애들이 반전이었지. 응? 농업용수가 제일 많다.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시고 넘어가고요. 생활용수의 비율이 늘고 있다. 5년 전 지구과학에는 아예 조그맣게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수능 지구과학에. 근데 왜 농업 용수가 제일 많아요?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대부분 농업일 수밖에 없어. 논만 생각하기 쉬운데 논, 밭, 화훼농가 뭐 등등등 엄청나게 선입니다. 응? 그리고 내가 정확히 이게 만약에 비율이 만 더블 숫고 차이 난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이래야 하겠는데 여기 유지용수 이런 거 생활용수, 공업용수보다는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지. 유지용수가 뭔지 알아? 뭐예요? 뭘 유지하기 위해서 그치, 뭔가를 유지하기 위한 물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서울시에서 욕먹는 거 아니야? 저기 잠실에 가면 너구리 2마리가 캐릭터로 유명한 그 무슨 땡땡 월드라고 있어요. 그죠? 특정 하나. L월드. 그래, L 월드라고 있어요. 그 L 월드에 가면은 실내에 놀이공원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네. 알지? 그 무슨 마술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 섬에 가면은 그 주변에 들어서면 호수가 하나 있잖아. 큰 호수. 석촌호수라고 들어봤지? 그 인공호수야. 인공호수요? 88 올림픽 때 그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경관을 좋아 보이게 하려고 인공적으로 판 호수라고. 응? 석촌호수가. 가끔 가본 적 있어? 가보면은 꽃도 이렇게 쫙 있고 다 원래 거기 뜨면 다 심어놓은 거지. 저희 엄마가 거기 L타워에서 일하시거든요. 100층짜리? 개인적으로 그 동네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2가지. 첫 번째, 집값이 너무 비싸. 두 번째, 이런 말하면 미안해. 그 동네가 서울에서 가장 땅 상태가 불안정한 곳이야.
이 집안의 상태가 안정적이다 이런 걸 하지. 집안, 땅의 기반.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기반이 안정적인 동네가 성북구, 강북구예요. 북한산 안반지로 딱씨 그냥 전체 지진이 그냥 뭐 리토기로 5.몇, 6.몇짜리 나와도 까딱도 안 할 정도의 단단한 안반층인데 잠실은 모래층이란 말이야. 진짜예요? 지금 뭐래요? 잠실은 다 모래밭이야. 이름도 서울이에요. 잠실이란 말 뜻 자체가 니네 중학생이니까 니네 기술가 정도 배우지. 네. 여러 가지 산업 같은 거 배우잖냐. 무슨 공업, 뭐 네. 경공업, 중공업, 양자업이라고 들어봤어? 처음 듣지? 요새 별로 안 쓰니까. 3학년 기술과정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양자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고치에서 실 뽑아내는 거를 양자업이라 그래. 잠자가 양은 양식하다 할 때 양자. 응? 뭐 소를 키우든 뭘 키우든 양, 그 양자고 잠은 누에고치 잠자요. 누에고치 잠자. 그래서 그 누에고치가 뽕나무 잎을 먹고 살잖아요. 누에가. 그래가지고 누에를 많이 키워서 누에고치 실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던 동네라서 뽕밭이 엄청 많은데 그 동네가. 잠실이란 말이 뽕밭이 많은 누에고치 키우는 마을이라는 뜻이야. 응? 근데 이 누에고치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가 물이 엄청 잘 빠지는 사질 토양, 모래로 된 토양에서 많이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 빠져요. 왜냐면 거기 한강변이잖아. 한강변이니까 거기 모래가 원래 많던 지역이라고. 이래 모래 위에 물 뿌리면 어떻게 되냐? 수면되지. 속초노수 물 뿌리면 물 거기다 가두면 어떻게 되냐? 거의 하루에 반 이상씩 빠질걸?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매일 내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한강물 속초노수 쪽으로 끌어오는 물이 몇백 톤이라고 들었어. 그런 게 유지용수야. 이 속초노수의 사이즈를 물이 고이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어디 가서 물을 끌어와야 돼. 대표적인 게 또 하나 뭐냐? 청계천. 저쪽에 중랑천에서 물 계속 끌어오는 길 만들어져 있잖아. 옛날에 그 길 없을 때는 거기 원래 우리나라의 하천은 있잖아. 특히 도시에 있는 하천들은 이렇게 한강처럼 유량이 많을 수가 없어. 근데 한강도 이거 약간 조작된 강인 거 알지? 아니 이거 서울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내가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잠실철도 가봤어? 네. 자전거 좀 타냐? 아니. 그 한강 둔치에 가보면은 그 잠실 그 2호선 열차 지나가는 철도 다리 밑에 그러니까 잠실에서 그 강변역 가는 그 밑에 보면 한강이 그러니까 니네가 보기에 지금 강변역에서 잠실 쪽을 쳐다본다고 치면 한강이 왼쪽에 오른쪽으로 흐르거든. 갑자기 높이 한 2m짜리 물이 훅 떨어지면 폭포처럼 한강이 그대로 뚝 떨어져. 이만큼 높이 차가 있어. 그러면 다시 한강이야. 그러니까 배 타고 거기 절대로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막말로 저기 뭐 반포에서 한강에서 배 띄우는 배 타고 구리 한강공원까지 갔다. 걔 뻥이야. 올라갈 수가 없어. 응? 이거 높이만큼 높이가 있다니까? 한강 높이가? 물이 떨어진다고. 왜 그러냐? 밑에다가 보를 세워놨어. 댐 만들어놨다고. 댐. 그러니까 구리에서부터 여기 잠실까지 하나의 거대한 호수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김포까지 또 거대한 호수야. 원래는 물이 이렇게 차있지가 않은, 원래 수량은 지금 한강 수량의 반만 물이 차있어야 돼 항상. 왜냐면 자연적인 하천을 흘러놓게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일부러 물 밑에 강 속에다가 콘크리트로 뚝을 막아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고이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야지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스키 타고 있는데, 수상스키 뭔지 알지? 타고 있는데 수상스키 발 밑에 모래가 톱이 닿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수심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줘야 되니까. 그런 애들을 유지용수라고 부른다고. 응? 전혀 몰랐지. 네. 한강에서 어디 가봤냐? 팔당댐 가봤어? 한강을 잘 안 한강에 가죠. 잘 안 간다고? 다 그런 거 같아. 사실 참 지나다니긴 했지. 청교도 자신 있어. 쌤은 한강변에 살아서 시골 한강 저 상류 쪽에 우리 동네는 한강에 이렇게 뭐 여기처럼 뭐 시설물도 없고 자전거 도로만 동교로는 있어. 자전거 도로만. 근데 내가 알기로 지금 선생님네 동네도 이게 그 인공적으로 저 밑에 팔당댐이라는 큰 댐을 그 구리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제 막 양수리 막 이런 거 나오고. 응? 그런데 가본 적 없나? 연꽃 막 이러고 막 이런데 어렸을 때 보통 부모님 따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 막 따라다니던데 그걸로 유명한 동네가 은퇴한 동네가.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긴 한데
거기도 거대한 저쪽에 양평 속에서 올라오는 남한강과 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북한강이 만나서 거대한 강이 만들어져서 그게 한강으로 흘러드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양쪽에 물이 다 모이는 곳이라 해서 두물머리라고 보통 부르고. 처음 들어? 핫도그 제가 왔습니다. 핫도그, 연 핫도그 엄청 맛있습니다. 거기 토요일날 그 동네 가면 차를 못 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 길로 절대 안 다녀요, 주말에. 그냥 900원 내고 고속도로로 가버리지 괜히 저쪽으로 안 가, 절대. 평소 15분 거리가 1시간 걸려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거기도 다 인공적인 물이 고인 거란 말이야. 물을 30년, 40년 동안 강물을 막아놨으니까 물이 찬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뭔가 해. 막 낚시도 하고 고기도 똑같은 거예요. 낚시도 하고, 응? 뭐 수상스키도 타고, 응?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내일 5월 6일인가? 거기다가 배 타고 뭐 한강 뭐 물관리 사업소에서 초등학생들한테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나봐. 그 한강에서 배 타고 그 일 타고 바퀴 삑 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태워줘라 그랬더니 안 돼, 사람 다쳤어. 그런 게 다 유지용수야. 그러니까 다말로 우리가 보는 큰 강들은 거의 다 유지용수로 유지되는 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유지용수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져 있는 그 패턴에 맞춰져 있는 강들이라서 자연 상태로 두면 한강물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한강물 수준의 4분의 1도 안 고여 있습니다. 혹시 그 막 대한뉴스 이런 데서 막 1960년대 막 한강 모습 이런 거 보는 거 본 적 있냐? 여름 되면 거기서 수영하고 놀아. 그냥 저기 시골에 가면 있는 강 있지? 네. 이렇게 텐트 치면 자갈 막 뾰족뾰족한 돌들 몇 개 있고 있어가지고 막 발가락 아프고 막 그래놓고 물에 이제 찬방찬방 들어가면 발목부터 차가지고 네, 한강이 그랬어. 한강이 그랬다니까. 그 여름에 나도 어렸을 때 본 적은 없는데 선생님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여름에 되면 한강 가서 놀았대. 수영복 입고 튜브 가지고. 그게 유지가 안 될 때 가는 거지. 그래서 물이 많을 때와 물이 적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겨울 되면 진짜 막 강바닥이 보일 정도. 그런 대표적인 게 어디야? 서울에서도. 원래 청계천도 그런 자체는 개천이었다고. 그런 걸 건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뭔 뜻인 것 같아? 건조할 건자에 말을 건자에 내천자. 뭐 굳이 근처에 얘기하면 여기서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저쪽 홍제천이라고 알아? 너 뭐나? 북한산 쪽에서 저쪽 서대문 쪽으로 흘러내려 세검정이라고 들었니? 처음 들어? 아니 내가 세검정이 어디냐면 저기 국민대 알아? 네. 국민대도 좀 더 가면 터널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그거 넘어가면 평천동이잖아. 아, 네. 그 동네 밑에 좀 더 내려가면 세검정이야. 상명대 나오고. 그 동네에서 쭉 따라 내려가면 이제 서대문 쪽으로 개천 하나 흘러 내려간단 말이야. 홍은동 막 이런 쪽으로. 응? 그쪽에 그 내부순환도로 고가도로 밑에 홍제천이라고 흐르는데 물이 없어. 거기 그래도 여기 개천은 개천이래 싶을 정도의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 이 네이밍을 할 정도의 물이 흐르는 날은 1년 365일 중에 2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그래. 어때요? 평소에는 건조하다가 7월 8월에 비가 몰아서 내리죠? 네. 그치? 물어보자.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여기 밑에 나오지만 물 부족 국가예요. 물이 남아도는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지만 네. 그지? 그렇다고 하더라. 왜 물 부족 국가냐? 사용 가능한 물이 적어서 그래. 이게 기후적인 요소로 여름에 몰아내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정말 물 부족일 수밖에 없어. 응? 그리고 정말 하늘 보고 기다려야 돼. 내가 어저께가 며칠 전에 가도 누구랑 얘기했지? 2019년에 정말 엄청난 날씨가 바로 오거든? 학부모회가 나왔구나. 학부모회의 갔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뭐 6월달 되면 학교에서 캠핑하자고 그랬는데 캠핑 프로그램 정하다가 우리 딸내미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계곡이 있거든? 웃기잖아. 걸어서 3분 거리 한강이고 걸어서 5분 가면 계곡이야. 애들 손잡고 쭈르르 가면 계곡이야. 여름에 학교 갈 때 가끔씩 여벌 옷 하나씩 더 갖고 오라고 할 때 있어. 그럼 여지없이 그때는 계곡 가는 거야. 하여튼 그러면서 계곡이나 이런 데서 애들 물놀이 하는 프로그램을 정해보자 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2019년에 그런 계획을 한번 다른 학교에서 해봤었는데 석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6월, 7월, 8월 계속 딜레이 되다가 결국 못했다고. 내가 생각해봤더니 2019년에 거의 최악이었어. 장마도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나버리고, 응? 장마인가? 뭐야, 비가 오네? 와, 장마, 끝? 뭐 이러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살던 주변 동네에서 가장 큰 호수에 바닥을 처음 봤어. 호수 위에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괜히 안 좋아하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 호수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집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필요한 물건은 그 낚시터 주인이 배 타고 와서 라면 5봉지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팔고 막 이런 데거든. 그게 보통 큰 낚시터에 가면 호수 위에 둥둥둥 떠있어. 물론 떠내려가지 말라고 줄로 묶어놓긴 했지. 그게 바닥에 다 있더라고. 야, 이렇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기가 바닥이 보이네. 근데 지금도 신기한 건 그렇게 바닥에 보였던 호수가 낚시터긴 하지만 물이 다시 찼는데 또 물고기가 생긴다는 거야. 물론 주인이 넣어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안 해도 들어가긴 한데 이런 유지용수가 다 그런 용수야.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 응? 이런 수자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기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물, 담수 중에서 호수나 하천수를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수 쓴다. 승대집을 지하수는 거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호수와 하천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물론 선생님 지하수는 웬만하면 정화 안 해도 되긴 돼요. 그래도 필터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미네랄 성분이 과하게 많을 수도 있고 또 모르지만 오염물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물이 이만한 산소통 알아? 산소통 큰 거? 아저씨들이 잠수할 때 매는 산소통보다 2~3배 큰 산소통이 있어요. 이렇게 키만한 거. 그만한 필터가 우리 집 옆에 창고에 가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모두 들어오면 모든 지하수 개를 지나오는 거야. 그래도 찌꺼기 나와. 그래서 절대로 마시는 물은 안 써요. 정수기 연결하고 마시지. 그냥 씻고 목욕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해수는 짠맛, 빙하는 얼어있어서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자원의 용도 여기서 말했던 얘기 쭉 써있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유지용수라고 써있죠? 수자원의 가치, 여기는 뭐 읽으면 될 겁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껴 써라. 응? 여기다 좋은 얘기 써있는데 가끔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갈 때가 있어요. 힘 들려서. 물 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 왜? 생활이 점점 더 개선되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해보면 선생님 어렸을 때 겨울에는 일주일에 2번만 쉬는 거야.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 뭐 자꾸 너무 꼰대 같아서 한 얘기 좀 미안하긴 한데 니네들 부모님 세대가 비슷할 테니까 마당 있는 집에 살면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가 없지.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단 말이야. 가끔 옛날 드라마에 보면 집이 오붓하게 있고 마당에 조그마한 평상 하나 있고 또 수도꼭지 틀 뜨면은 대야에 물이 항상 뜨고 바가지 둥둥 떠있고 뭔지 알지? 그 상황인데 거기서 온수를 어디서 구해? 수도꼭지 얼지 않게 하는 것만이 다행이지. 그거를 틀어가지고 그것도 아껴 쓰는데 어떻게 아껴 쓰냐고? 세숫자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해. 그럼 세수하고 나면 약간 비눗물도 풀려있고 좀 오염됐지? 이거에다 발을 씻어. 응? 그래 놓고는 나중에 헹군물로 한 바가지 정도 줬어. 샤워?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 와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저녁에 씻고자? 뭘 씻고자 그냥 자면 되지.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또 씻을 거. 그치? 진짜 물 조금 쓰긴 조금 썼어. 내가 가끔씩 집에서 물 받아놓고 욕조에 반신욕 하다가 물 버릴 때 죄책감 느껴진다니까. 야, 이 정도 물이면 한 2주 정도 씻던 물의 양인데 어렸을 때 지하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생활이 뭐라 개선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물도 많이 쓰게 돼서 그렇다. 그래서 수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써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계 집중강우라고 하는 이게 뭔지 알아?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물을 가둬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거 컨트롤 안 되면 수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죠?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수해를 한 5년 정도 전이다.
수혜를 제대로 입은 적이 있었어. 참고로 성북구, 강북구는 수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고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 한복판에 대치역 사거리에서 대치역 사거리 중에 한쪽 코너가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거든. 강남에서 아파트값 상징을 하는 그쪽에 학원이 쫙 몰리면서 대치동이 이제 커진 거니까 그 동네마다 어딜 말인지 알겠지? 거기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시간당 한 100ml짜리 비가 한 3-4시간 내렸는데 거기 가봤어? 대치역 근처에? 가보면 알겠네. 저쪽에 숙명여고 쪽에서 도곡역에서 올 때는 평지, 저쪽에 무슨 뭐 세택 무슨 전시관 있는 쪽에서 볼 때도 살짝 내리막, 저쪽에 산명역 쪽에서 내리막, 이쪽에 경기여고 쪽에서도 내리막, 여기가 폭 들어가 있어. 빗물이 다 일로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음마아파트 상가 지하에 물이 다 차버렸어. 21세기 2018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강남 한복판에서 웬 문난리? 그것도 뭐냐면 다른 데 다 멀쩡한데 거기만 집중호우이기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근처 어딘가 지하에다가 빗물 저장 탱크 나중에 다시 만들어서 지금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또 배 안 오는 거 알죠? 그 동네 뉴스 보는데 진짜 그 기생충에서 물 찼을 때 그 장면이지 그 장면이 음마아파트 상가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뭐냐? 나 어렸을 때 보던 그 장면이야. 1980년대, 90년대에 막 우리 동네에서 물난리 났을 때 보던 장면. 그게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특징이 이 학예 집중감과 번천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도 그런 의미, 그런 단어 들어봤어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이 문제는 점프하겠고 여기가 지금 인트로라서 조금 세게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본 내용은 여기서부터야. 해수의 특성부터. 해수의 특성, 위도나 계절에 따라 표층 수온이 이제 봐봐. 담수는 아예 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죠? 담수는 아예 빼고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부터 해가지고 해수만 물어보고 있어요. 해수만. 육지물 별로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짜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자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도는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도는 세계 지도에다가 표층 수온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바닷물도 수심이 얕은 곳이 있고 수심이 깊은 곳이 있고 햇빛이 영원히 안 들어오는 곳도 있단 말이잖아. 그지? 그거에 따라 구분을 한 거야. 그 중에서도 표층만 위도나 계절에 따라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적도 근처에 있느냐, 중위도에 있느냐, 고위도에 있느냐, 극지방 바다이냐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가 높고 점점 낮아지고가 결정되고 한 장소를 찍는 거지. 여기 우리나라 딱 찍어놓고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겨울철의 해수의 온도가 여름철의 해수의 온도보다 훨씬 낮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해수의 표층 수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얘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서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를 강하게 받는 장소이거나 강하게 받는 계절일 경우에 해수의 온도가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자, 잘 들어 여기. 의외로 고등학생도 5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지구를 하나 그렸어. 반만 볼 거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무시할게요. 대충 여기가 적도쯤 되고요. 여기가 위도 한 30도쯤 되고요. 여기가 위도 한 60도쯤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수권 얘기하면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는 말 무지하게 쓸 거거든? 저위도가 어디냐? 여기. 이게 세 개로 끊어진다고 해서 내가 진짜 저런 욕을 진짜 바가지를 했다 만회가 있었는데 수능 보는 고3짜리가 선생님 요 30도 노을수에 해당되는 지역 있잖아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는 여기는 저위도, 중위도에 걸린 곳인데 저위도의 특성을 갖고 있나요? 중위도의 특성을 갖고 있나요? 하고 때리려다가 이런 개개끼야 하고 말하거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전혀 머릿속이 비었다는 뜻이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세 개로 써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얘기예요. 위도는 네 군데로 구분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극. 저, 중, 고, 극. 그러니까 여기를 저, 중, 고로 하는 순간 얘가 웃겨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극. 이겁니다. 알겠지?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하겠지.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이유는 이걸 써놓고도 왜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냐 얘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보니까는 영도 근처 쪽이 높게 돼 있고 극지방 거의 위도 60도 노스, 60도 사우스 이런 지역이 양이 적게 나오고 있죠. 이유는 정말 웃기는 게 계속 이유가 뭐냐? 적게 도달하니까. 왜 적게 도달하냐? 적잖아 봐. 이렇게 나오고 있어. 웃기지 않냐? 보고서 짜증났어 이거. 아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아까 말했듯이 적도에서 우리나라 근처를 지나서 더 북쪽 알래스카 쪽으로 갈수록 왜 표층 수온이 적게 표층 수온이 낮게 나오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적대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냥 읊어보자고. 이유는 뭐야? 지구는 둥그니까. 그지? 아, 그 얘기를 써놔야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어? 가끔씩 보면 답답할 때 있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구가 둥그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응? 지구가 둥글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게 알면서도 그 왜 그런데? 라고 하면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 세상이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는 데랑 받고 받는 데랑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를 쌤이 지금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한 4분의 1만 생각해. 한 여기하고 여기가 적도 근처라고 치고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치면 대략 한 이 정도로 그려지겠지? 그지? 저쪽에서 햇빛이 오고 있다고 쳐봐. 저쪽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저쪽에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치면 거의 요 적도 근처에 해당하는 동네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지금 칠판에 눈금이 있어가지고 내가 긋는 거야. 딱 한 칸 먹을게, 한 칸. 요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요 면적에 도달한단 말이야. 적도 쪽에서. 그지? 근데 저 극지방 쪽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 한 여기 정도를 지평선으로 찍어볼까? 한 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지금 칸 폭 똑같거든? 근데 이만큼의 면적에 분산돼 버린단 말이야. 같은 양의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 흩어지느냐 넓은 면적에 나누어지냐에 따라서 이쪽에 도달하는 평균 에너지 값이 감소한다는 거 알겠니? 네. 여기까지는 웬만한 애들이 다 공부를 해서 아는데 잘 봐봐. 대기권이야. 응? 대기권을 얼마큼 통과해요? 이만큼 통과하지. 여기 대기권 얼마큼 통과하니? 많이. 엄청 길게 통과하지. 더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지. 뭐 이거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고 이게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추가적인 요인으로라도 더 극지방이 추울 수밖에 없는 요건이 돼 있잖아. 그래서 해수의 온도도 이렇게 저위도로 갈수록 낮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표층수온도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봐, 위도가 비슷한데 왜 여기는 유난히 차가워? 왜 여기는 유난히 따뜻해? 거의 극지방이랑 맞먹을 동네인데 여기 봐. 거의 요 동네 가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해가지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동네에 있는 곳 거의 북위 55도에서 한 65도까지 굉장히 고위도 지역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추워. 왜 그래? 난류가 유입돼서 그래. 그럴 때는 대체로 이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뭐 때문인 거라고? 다른 요인, 해수에 뭐 따뜻한 해수가 유입되는 곳이라든지 여기 원래 추운 동네가 아닌데 왜 이렇게 바닷물은 낮아? 그러면 다른 곳에서 찬물이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찬물이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까지 오늘 다룰 이유는 없고. 그래서 계절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뻔한 얘기. 여름철 표층 수온이 겨울철보다 당연히 높다. 넘어가겠고요. 이제 해수의 연직 구조로 가보면 연직 구조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깊이에 따라 해수의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해놓고 오른쪽 위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위도별로 나와 있고 본 내용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깊이에 따라 해수의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햇빛이 세냐 약하냐와 또 하나는 바람이 세냐 약하냐. 이 두 개란 말이야. 바람이 세냐 약하냐, 그 다음에 햇빛이 세냐 약하냐. 태양 에너지가 세면 표층 수온은 높아요. 약하면 표층 수온은 낮고요. 두 번째, 바람이 세면 셀수록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 섞이는 층, 거기를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센 동네거나 바람이 센 계절의 경우에는 저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응?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고 바람의 영향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온 분포가 달라져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더란 말이야. 모든 바다가 그런 건 아니고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개 정도의 층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여기 봐봐. 대충 표층 수온이 한 1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맞춰서 해석을 해볼게요. 수심, 여기 그 그림상으로 나온 그대로 해볼게. 수심 150m까지 해수 온도가 큰 변화가 없지. 저거 사실은 좀 뻥이긴 해요. 100m까지 혼합층이 존재하는 경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거든. 그렇다고 치고 요렇게 여기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활발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여기 봐.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수온이 제일 높고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다. 그 다음 문제 별표예요. 이 내용 별표가.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가 바람이